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조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조 강연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두분 임대근 교수님과 고중석 대표님 두 분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뜻깊고 의미 있는 학술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근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임대근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 문학 콘텐츠 학계를 선도하는 연구자이시고 전임 글로벌 문학 콘텐츠 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임대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대근입니다. 이렇게 여러 선배 교수님들, 학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좀 쑥스럽네요. 네. 오늘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깊이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좀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그래서 그 고민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뮤즈먼트로서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아까 우리 강소영 회장님께서 개회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의 문제의식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목차는 뭐 대충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우선 그 문화 콘텐츠 연구가 잘 아시다시피 학문적으로 지금 한 25년 정도 된 학문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문화 콘텐츠 연구가 형성 중이다, 여전히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화 콘텐츠 연구의 대상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뮤즈먼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새로운 용어의 등장이 또 새롭게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를 어뮤즈먼트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듣고 우선 떠오른 생각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말들도 있는데 왜 굳이 어뮤즈먼트일까? 그래서 펀이나 플레이나 인조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용어들이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플레이라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 호이징아가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때 놀이라고 하는 것은 호이징아에 있어서는 마법의 원, 매직 서클로서 규칙과 자발성을 갖는 인간 문화의 기원이 되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플레이로서의 놀이는 문화 콘텐츠의 쌍방향 생산과 향유의 사슬을 구성하는 참여성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라는 용어도 자주 동원되는데, 우리는 문화 콘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즈라고 하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오락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문화 콘텐츠를 20세기 후반에 대중문화를 계승하는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엔터테인먼트는 라틴어 인터, 사이라는 말과 테네레, 붙잡다라는 말이 결합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의를 붙잡아둠으로써 즐겁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그 문화 콘텐츠의 어떤 오브젝트, 객체가 되는 극장, 영상, 공연, 방송, 게임 등을 망라하는 대상에 대한 주의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제 생각에는 관객성에 대한 연구, 스펙테이터십의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뮤즈먼트의 어근은 뮤즈입니다. 어원학 사전을 찾아보면 뮤즈는 뭐 이제 추정입니다만, 뮤즈라는 말은 갈로 로만서의 뮤자, 혹은 또 뮤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자, 호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호를 하늘에 대고 서 있다, 개처럼 코를 킁킁거린다라는 뜻이 생겨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에 잠겨 있다, 멍하니 바라본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을 속인다, 뭐 이런 뜻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도 뮤즈라는 말은 여전히 사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즈라는 동사 자체가요. 제 생각에는 박물관 혹은 도서관을 뜻하는 뮤지엄도 이 뭔가를 사색하다, 멍하니 바라본다 이런 말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뮤즈라는 단어는 오늘날 영어 단어에서는 뮤즈 자체로도 쓰이지만 앞에 A자를 붙여서 어뮤즈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비뮤즈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뮤즈가 사실은 원의의 색채, 그러니까 멍하니 바라본다, 사색한다 라는 뜻을 더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이제 사색하다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지만 단지 우리가 이 말을 어떤 특정한 용어로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화 콘텐츠로 설명하는 용어로 채택을 한다면 이런 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학문 용어로 개념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면 둘레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용어의 둘레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의 둘레를 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어뮤즈먼트라는 용어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AI에 물어봤어요. 어뮤즈먼트의 반대말이 뭐가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단어들을 줬습니다. 보동, displeasure, uneasy, discomfort, 어뮤즈의 반대말이니까 어가 떨어지니까 역시 뮤즈도 역시 반대말이 될 수 있고요. reflect, criticism, engagement 뭐 이런 말들을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게 AI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세 가지 층위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 어뮤즈먼트가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좀 일시적으로 그냥 순간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험적 차원에서의 즐거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문제의식을 깊이 갖고 있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이건 진짜 재밌다, 즐겁다 이런 뜻일 수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까 플레이라는 말, 로덴스가 얘기한 그 놀이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격리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현실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즐거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경험과 사회적 층위에서 어뮤즈먼트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들이 저는 이제 지루하거나 어떤 불편한 문제의식 디스컴포트라든지 비판적인 성찰과 개입으로서의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이런 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 콘텐츠,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어뮤즈먼트를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보는 숏폼 영상은 1분 안팎의 강하고 짧은 자극을 통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보상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드리기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보상이 즉각적이죠. 그리고 그 수직 스크롤링의 반복 구조는 일시적 즐거움으로 향유자를 몰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예를 들면 OTT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는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전략, 특히 예능 콘텐츠들이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경쟁과 탈락, 승리와 패배의 구조를 통해서 일종의 문제의식 없는 즐거움들을 지속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K-pop 팬덤 콘텐츠는 팬들만의 어떤 전용 활동을 통해서 사소한 가수들, 아이돌들의 일상이 공유되면서 개입할 필요 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되는 이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스레드라고 하는 인스타그램하고 연동되어 있는 SNS에 올라오는 그림들인데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테마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비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그림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가난하고는 좀 멀죠. 근데
이게 좀 반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육개장 컵라면을 먹는데 그 위에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산더미처럼 눌러서 육개장 컵라면을 끓이고 있고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저런 피자를 먹으면서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순간적인 어뮤즈먼트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요. 네, 그냥 하나의 사례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문화 콘텐츠가 그 찾아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긴 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밈을 좀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박진영 씨 같은 분들도 이렇게 밈으로 만들어지고 뭐 굉장히 많은 밈들이 만들어졌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밈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하나가 다 이렇게 어뮤즈먼트의 사례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뮤즈먼트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간적인 즐거움이긴 하지만 이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몰입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몰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몰입과 지속과 참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결국은 저는 뮤즈와 어뮤즈라고 하는 말이 갖는 반의였지만 상호 의미의 간섭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몰입하고 지속하고 참여하면서 원래 뮤즈의 의미였던 그 멍때리기, 뭔가를 깊이 바라보기, 사색하기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호 의미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뮤즈먼트로서의 문화 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어떤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저는 20세기 이후의 대중문화와 오락산업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 이후의 여가는 일상과 오락의 분리라는 강력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근대 이전의 오락은 모두가 다 일상과 같은 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시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시대에는 농번기에는 일을 하고 휴식기에는 축제를 여는 이런 방식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락은 곧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대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의 오락은 노동과 여가의 분리를 통해서 월화수목 금은이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쉬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노동과 여가의 분리를 통해서 대중을 수동화하는 규격화된 즐거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은 놀아야 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이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기후나 계절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잘 아시는 대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서 강력한 진전을 이뤄냈고 20세기 내내 출판, 영화, 라디오, TV를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 그 전반은 출판, 영화, 라디오가 장악했고 20세기 후반은 텔레비전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매체들은 대중의 어뮤즈먼트라는 정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산업으로서의 문화 또는 미디어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 와야만 미디어 자본이 계속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도르노 호르카임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즐거운 수능을 통해서 체제에 수용하는 수용자로서의 수용자라는 말을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수용자들을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런 체제를 비판했죠. 세르토는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라고 하는 책에서 대중이 단순히 희생양이 아니라 재해석과 전유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전술을 만든다고 보았고 잘 아시는 대로 존 피스크는 텔레비전 컬처에서 능동적 수용자, 액티브 오디언스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주체로서 수용자를 재정의했습니다. 헨리 젠킨스는 나가서 컨버전스 컬처를 통해서
팬덤을 놀이하고 패러디하고 재생산하는 능동적 주체로 간주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헨리 젠킨스의 능동적 주체 개념에 가장 가까운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유자로서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자라는 말도 쓰고 소비자라는 말도 쓰지만 저는 향유자라는 말이 가장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이자 개념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문화 콘텐츠가 20세기적인 개념인 대중문화와는 다른 생산과 유통의 사슬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대중문화, 텔레비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세기의 대중문화로서의 초마인 텔레비전을 생각해 보시면 단일성, 일방향성, 비가역성에 의해서 내용물이, 문화 생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되돌릴 수 없죠. 그리고 텔레비전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없죠.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하나씩만 순서에 따라서 제공되지 동시에 여러 개가 제공될 수 없죠. 근데 21세기 문화 콘텐츠는 어떡하는데요? 다중성, 양방향성, 가역성에 의해서 생산과 유통되면서 실제로 향유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의 시대는 저는 미디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이 시대를 규정하는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용어, 그 문제적 용어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20세기에 충분히 문제적 용어였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문제적 용어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향유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몰입, 지속, 참여의 주체가 됩니다. 향유 주체는 이러한 몰입, 지속, 참여를 통해서 시간을 때우는 문화 콘텐츠, 혹은 재미를 초월하는 문화 콘텐츠, 기본적으로는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콘텐츠에 몰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경험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뮤즈먼트라는 말은 문화 콘텐츠를 조직하는 논리적 맥락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즉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는, 현실을 잊게 만드는 여기서 이제 정치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폭넓게 쓴 겁니다만 탈정치화된 장치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서적인 완충 장치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정동이 계속 일어나죠. 나아가 사회적 실천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긴장의 장역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그 밈들을 계속 보면 내가 이 밈을 계속 보고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 또는 내가 이렇게 계속 쇼폼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동시에 같이 이제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뮤즈먼트를 지나치게 개인화하거나 문화 콘텐츠를 사적인 경험제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악마화하거나 문화 콘텐츠를 완전히 반사회적인 경험제로 간주하거나 하는 태도는 저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어뮤즈먼트로서의 문화 콘텐츠는 중층 결정되는 것, 그리고 확장 결정되는 것. 중층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층위들이 함께 동시에 공존하는 이 긴장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확장 결정은 뭐 제가 깊이 고민해본 용어는 아닌데 중층 결정이란 말, 오버디터미네이션이란 말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범주로서도 굉장히 여러 범주들이 종횡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익스텐디드 디터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 층위들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범주들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이기도 한 이런 긴장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향유 주체는 완전한 현실과 단절되어 있는 몰입과 지속을 넘어서는 불편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불편함의 정돈과 개입이 오히려 문화 콘텐츠에 대한 몰입이 그 내부와 외부의 상호 간섭과
자유로운 각성된 이동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내부의 몰입과 외부에서의 시선으로 가지고 있는 비평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거를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에 깊이 몰입할 필요가 있지만 늘 그 안에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지금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것을 다시 대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향유 주체에게 그 비평의 언어를 발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미는 오답니다. 어떤 정동을 반복 형성하는가? 이 재미의 정동은 누구에게 다다른가? 이 재미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 재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평의 언어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뮤즈먼트를 불편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개입의 장역으로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다 개인의 영역이고 개인이 하는 일이고 개인이 즐거운 일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거는 뭐 야동을 보는 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동을 보는 일은 그냥 개인적 즐거움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만 문화 콘텐츠가 존재한다면 저는 문화 콘텐츠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 있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그 개개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동적인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경험적인 부분들이 불편한 문제의식 그리고 사회적 개입의 장역으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로서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말에는 어원적으로 사색하다라는 말에서 출발했지만 역설적으로 멍한 즐거움이라는 의미로도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문화 콘텐츠가 놓여 있는 현실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뮤즈먼트의 숙명적인 어떤 이중성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화 콘텐츠 어뮤즈먼트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탈정치화와 사회적 개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의 방향이 팽팽하게 맞서는 긴장의 장역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향유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 긴장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 내부에 깊이 몰입하되 동시에 외부에서의 날카로운 비평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색, 뮤즈 없는 즐거움, 어뮤즈는 공허하고 또 즐거움 없는 사색은 촉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교차하는 긴장의 장역을 누비는 지혜로운 향유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의 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